아들면 갔다가 대대장에게 룸살롱 마담이라며 커피 세례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녀의 정체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사성 장군이었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양주시의 초여름은 푸르었다. 생명을 머금은 짙은 녹음이 산자락을 휘감고 그 아래 자리 잡은 대한민국 육군 제25보병사단 통칭 비룡부대는 창설기념 개방 행사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철조망과 위병수의 삼엄함은 오늘 하루만큼은 무장해제된 채 그리운 얼굴들을 맞이하는 설렘과 흥분으로 가득했다. 연병장 한편에서는 군악대의 힘찬 연주가 울려 퍼졌고 다른 한편에서는 갓 고운 빵과 떡료를 나누는 부모님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등병 김진우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다. 빳빳하게 각을 잡고 선투복 차림의 그는 이제 가스살을 넘긴 애된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깊은 수심을 들이운 채 위소 입구만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대 후면회. 꿈에 그리던 순간이었지만 그의 심장은 기대가 아닌 불안으로 세차게 요동쳤다. 김희병, 아직도 여자친구 안 왔어. 아까부터 표정이 왜 그래? 생활관 동기인 박상병이 넉살 좋게 어깨를 툭 치며 물었다. 진우는 어색하게 입꼬를 올리며 얼어무였다. 여자친구 아닙니다. 어머니 오시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이야 효자네. 그런데 뭘 그렇게까지 걱정해? 꼭 사고라도 칠 사람 기다리는 표정이잖아. 사고. 진우는 속으로 그 단어를 되뇌었다. 어머니는 사고를 칠 분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너무 완벽하고 너무 눈부셔서 문제였다. 그 존재 자체가 이 회색빛 군부대 안에서는 거대한 이질감으로 다가올 것임을 진우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진우의 어머니 서혜진은 올해 40 중반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간은 마치 15년 전쯤에 멈춰버린 듯했다. 웬만한 30대보다도 팽팽한 피부와 흐트러짐 없는 몸매. 그리고 세월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투유의 우아하고 고고한 분위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진우를 키워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삶에 찌은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언제나 당당했고 언제나 아들의 가장 완벽한 울타리였다. 진우에게 어머니는 세상의 전부이자 가장 큰 자랑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다. 군대는 평범함과 회일성이 미덕인 곳 튀는 것은 곧 부적응의 낙인이었다. 진우는 지난 몇 달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다. 튀지 마라. 중간만 가라. 어머니의 비범함이 이곳에서는 아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제발 평범하게만 와주세요. 동네 마실 나오신 것처럼 수수한 옷차림으로 진우는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그의 기도와는 정반대의 광경이 펼쳐졌다. 부대 입구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짙은 체리색의 외제 세단 한 대 군용 트럭과 투박한 승합차들 사이에서 잘긴 보석처럼 빛나는 그 차는 등장과 동시에 모든 사람의 시선을 빨아들였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쪽 다리가 우아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가느다란 발목과 완벽한 곡선을 그리는 종아리. 이윽고 차에서 내린 여인의 모습에 연병장의 소음이 순간 멎는 듯했다. 서혜진이었다. 그녀는 몸의 선을 부드럽게 감싸는 짙은 청록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었지만 소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급스러운 광택과 완벽한 재단은 그 어떤 옷보다도 그녀를 돋보이게 했다. 목에는 가느다란 진주 목걸이가 단나하게 걸려 있었고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선글라스는 그녀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진우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수수함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마치 국제영화제 레드카페에 참석한 여배우 같았다. 아니 그보다는 거대 기업을 이끄는 여성 총수나 외교관의 모습에 더 가까웠다. 와 저분 누구야? 연예인인가? 김희병 어머니라며? 믿기지가 않는데.
완전 이모벌. 아니, 누나라고 해도 믿겠다. 주변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진우의 귀를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얼굴이 화끈거려 불타는 것 같았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만 내려다 보았다. 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치게 그리웠던 마음이 뒤섞여 속이 울렁거렸다. 그때 향기로운 그림자가 그의 앞에 멈춰섰다. 아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자 선글라스를 벗은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걱정과 그리움이 가득 담긴 눈동자. 그녀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오직 아들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아들 그 새 얼굴이 반쪽이 됐네. 훈련 많이 힘들었어? 혜진은 따뜻한 손으로 아들의 까맣게 탄 뺨을 부드럽게 쓰었다. 그 손길 한 번에 진우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원망이 눈녹 사라졌다. 그저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 너무나도 어머니 오셨어요.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진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혜진은 그런 아들의 마음을 안다는 듯 살며이 미소지며 그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다. 그럼 우리 아들 보러 와야지. 장하다 김진우. 군복 입은 모습 보니까 이제 정말 다 큰 남자 같네. 혜진의 칭찬에 진우는 조금 전까지의 불안은 잊고 어깨를 으스였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그들 모자를 향해 다가오는 서늘하고도 날카로운 시선이 있었다. 그 시선의 주인은 맹호대의 대대장이자 부대 내에서 황독사로 불리는 황인철 중령이었다. 그의 등장은 이제 막 피어오르던 따스한 재회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에 충분했다. 황중령의 굳은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쾌감과 경계심이 역력했다. 그는 혜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며 마치 오물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미관을 찌푸렸다. 진우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피할 수 없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맹호대장 황인철 중령은 군기라는 단어를 신념처럼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군대란 완벽한 통제와 일사불란한 질서의 세계여야만 했다. 회색과 국방색으로 통일된 공간 그 안에서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종과 인내뿐이었다. 감정, 개성, 그리고 그가 가장 혐오하는 사치와 방종은 맹호대 내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될 불순물이었다. 오늘 같은 부대 개방 행사는 그에게 있어 가장 신경이 곤두서는 날이었다. 각양각색의 사복을 입은 민간인들이 군의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는 것 자체가 맞득지 않았다. 그들은 군대의 엄격한 규율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자유분방함이 애써 쌓아 올린 군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바이러스처럼 느껴졌다. 저기 저 병사 모자 똑바로 안 써? 황중령은 연병장을 순찰하며 날카로운 눈으로 군기 빠진 요소들을 색출해내고 있었다. 그의 고함 한 번에 이제 막 여자친구와 웃으며 사진을 찍던 일병이 화들짝 놀라며 모자를 고쳤었다. 황중영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바로 그때 그의 시야에 불순물의 결정체가 들어왔다. 짙은 체리색 외제차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서예진 황중영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저 여자는 뭐지? 저 차림은 또 뭐란 말인가? 신성한 군부대 연병장을 마치 파티장처럼 여기는 저음한함. 몸에 착 발라붙는 번쩍이는 원피스는 군인과 군인 가족의 단정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부대에 물을 흐리는 독국물처럼 보였다. 저쪽은 어느 부대 소속 가족이지? 황중령이 옆에 서 있던 행정보급관 김상사에게 투명스럽게 물었다. 김상사가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 저쪽은 3중대 소속 신병인 김진우 이병의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대대장님 어머니? 저 여자가 황중령은 코웃음을 쳤다. 넘은 아들을 둔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교태가 뚝뚝 흐르는 저 눈우음과 몸짓.
그는 속으로 단정했다. 뻔하다. 젊은 남자 하나 물어서 재혼했거나 아니면 그의 생각은 더러운 방향으로 빠르게 흘러갔다. 그는 자신의 편견을 확인하고 심판할 기회를 잡았다는 듯 성큼 진우와 혜진을 향해 걸어갔다. 아들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이렇게 능해진 것 보니 자 이거 마셔. 오는 길에 사왔어. 혜진은 진우에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담긴 테이크아웃 잔을 건네고 있었다. 진우가 막 커피를 받아들려던 순간 황중령의 그림자가 그들 위를 덮쳤다. 김진우 이병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에 진우의 몸이 그대로 굳었다. 그는 빛의 속도로 돌아 경례를 붙였다. 이병 김진우 옆에 있는 분은 누구지? 황중령은 진우를 보지도 않고 오직 혜진에게 고정한 시선으로 물었다. 그 눈빛에는 경멸과 의심이 가득했다. 제 어머니십니다. 진우의 대답에 황중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김이병 군 생활이 힘들어서 농담이 늘었나? 아무리 봐도 이모나의 차이 많이 나는 누나 같은데. 노골적인 조롱이었다. 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혜진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가 아들보다 조금 젊어 보이긴 하죠. 아들 군복 입은 모습이 보고 싶어 한 걸음에 달려온 김진우 이병 엄마 서혜진입니다. 대대장님이신가 봅니다. 저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흠잡을 데 없는 예의였다. 하지만 황중영은 그 예의를 자신에 대한 기만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혜진의 차분한 태도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오만함을 읽었다. 어머니라. 좋습니다. 어머님. 황중영은 어머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비아냥거렸다. 그런데 어머님 여기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파티장입니까? 아니면 클럽입니까? 네, 혜진의 미소가 살짝 옅어졌다. 옷차림 말입니다. 옷차림. 황중령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주변에 있던 다른 가족들과 병사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여기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장병들의 사기와 군기를 위해 가족들을 초청한 것이지 어디서 남자들 홀리려고 번쩍거리는 옷 입고 드나들려고 만든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의 말은 예리한 비수가 되어 혜진에게 날아왔다. 혜진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는 수많은 상처와 비난을 겪으며 살아왔지만 이런 식의 노골적이고 저급한 모욕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분노를 드러내는 대신 침착하게 자신의 논리를 펼쳤다. 대대장님, 저는 부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초청받은 가족입니다. 복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었다면 마땅히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안내가 없었고 저는 제 아들을 만나러 오는 길에 어머니로서 예를 갖춘다고 생각한 옷을 입고 왔을 뿐입니다. 제 옷차림이 부대의 군기를 해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대대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심지가 박혀 있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황중령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밤이 일개 민간인 아여자가 자신에게 판단을 운하며 가르치려 드는 것이었다. 그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졌다. 권위에 대한 도전은 그에게 있어 용납할 수 없는 반역이었다. 그는 혜진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을 거칠게 채갔다. 주관적인 판단. 그가 싸늘하게 은조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모두가 경악하는 행동을 저질렀다.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황인철 중령은 혜진의 말을 비웃으며 되뇌었다. 그의 눈에 이성의 빛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상대를 짓밟아 버리려는 야만적인 분노만이 이글거렸다. 그는 혜진의 손에서 빼앗은 차가운 커피잔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잔 표면에 송골송골 맺힌 물방울들이
그의 분노를 비웃는 듯 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군악대의 연주도 가족들의 웃음소리도 아득하게 멀어졌다. 오직 황중년과 혜진 그리고 공포에 질린 진우만이 세상의 중심에 남겨진 듯 했다. 그래, 내 주관적인 판단이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주지. 황중령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커피잔을 거꾸로 뒤집었다. 차아그. 얼음이 섞인 짙은 갈색의 액체가 혜진의 정수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카락이 흠뻑 젖어 축늘 커피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턱끝에서 방울져 떨어졌다. 짙은 청록색 실크 원피스는 흉한 얼룩으로 뒤덮였다. 몇 개의 얼음 조각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순간 연병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비명도 고함도 없었다. 모두가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숨쉬는 것조차 잊었다. 어머니 진우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의 눈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 평생을 완벽하고 고고하게 살아온 세상 그 무엇으로도 더럽힐 수 없을 것 같았던 그의 어머니가 한낱 저급한 폭력 앞에 무참히 더럽혀졌다. 그의 온몸에 피가 머리로 솟구이는 것 같았다. 이성이 끊어지고 오직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았다. 이 개새끼가 진우는 야수처럼 포효하며 황중령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극상, 군무이탈 그 어떤 처벌도 두렵지 않았다. 저 인간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기 직전 차갑고 축한 손이 그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혜진이었다. 커피물을 뒤집어 쓴 채 그녀는 미동도 없이 서서 아들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분노도 슬픔도 굴욕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기 직전의 적막과도 같았다. 진우야, 가만히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차가웠다. 진우는 그 목소리에 홀린 듯 움직임을 멈췄다. 황중령은 진우의 분노와 혜진의 재질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원하던 그림이었다.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 앞에 무력하게 굴복하는 모습. 그는 승리감에 도취해 최후의 일격을 날렸다. 꼴 좋군. 딱 그 꼴이야. 강남 어디 룸살롱에서 마담이나 하고 있을 것 같은 차림새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잘 어울려. 거기가 내놈 어미가 일하는 물장사하는 술집이냐? 아주 시원하게 서빙 한 번 잘 받았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최악의 폭이었다. 성일롱을 넘어선 한 사람의 인격 자체를 말살하려는 악의의 응집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진의 눈빛이 변했다. 고유한 수면 같던 그녀의 눈동자에 날카로운 파문이 일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황중령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방금 뭐라고 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연병장 전체를 울리는 듯한 무게감을 담고 있었다. 귀까지 먹었나? 내 어미가 술집 마담이냐고 물었다. 왜? 황중령이 의기양하게 소리쳤다. 바로 그때였다. 혜진이 잡고 있던 진우의 팔을 놓고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흘러내리는 커피물도 닦아내지 않은 채 오직 황중령의 눈을 꿰뚫어 볼 듯이 응시했다. 군인이란 무엇인가? 혜진이 입을 열었다. 그것은 질문의 형식을 띤 선고였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고 헌법을 준수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존재다. 그 명예는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군인의 생명이지. 안 그런가? 황인철 중령. 황중령은 순간 당황했다. 일개 아여자의 입에서 군인의 명예와 같은 단어가 나오는 것이 생경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코웃음을 쳤다.
내년 따위가 군인의 명예를 입에 담아 웃기지 마라. 그렇다면 묻겠다. 지휘관이란 무엇인가? 혜진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질문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지휘관은 부하를 사랑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의 가족까지도 내 몸처럼 아끼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리다. 부하들의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부대를 이끄는 리더이지 계급장으로 약자를 짓밟고 폭력을 행사하는 깡패가 아니란 말이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창이 되어 황중령의 가슴에 박혔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내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 들어 여봐라. 당장 저 여자를 장교 모독죄 군부대 소란죄로 헌병대에 넘겨버려. 황중령이 비명처럼 소리쳤다. 주변에 있던 부사관 몇몇이 머뭇거리며 다가오려던 순간이었다. 위잉. 멀리서부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곧이어 부대 정문에서 검은색 지휘 차량을 선두로 한 차량 행렬이 먼지를 일으키며 맹렬한 속도로 연병장을 향해 질주해 들어왔다. 연병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황중년과 혜진이 있는 곳을 향해 급전거했다. 이그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날카로운 마차음과 함께 선두 차량이 멈춰섰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잘 닦인 전투화가 땅을 짚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대령 계급장을 단 비룡부대의 최상급 부대인 돌격연대의 연대장 박성준 대령이었다. 그는 오늘 예하대를 격려 방문할 예정이었다. 박 대령은 연병장의 싸늘한 분위기와 커피물을 뒤집어 쓴 채 서 있는 한 여인을 보고 미간을 짚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고 입이 살짝 벌어졌다. 저분은 그는 자신의 눈을 비었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비록 젖은 머리와 얼룩진 옷차림이었지만 저 고고한 눈빛과 서슬펄 기백은 그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한편 황중령은 자신의 구원군이 도착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연대장에게 달려가 이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고할 생각에 가득 차 있었다. 연대장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황중령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박성준 대령이 그를 스쳐 지나갔다. 박 대령의 시선은 오직 서혜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혜진의 몇 걸음 앞에서 우뚝 멈춰서더니 다음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다. 박성준 대령이 그 자리에서 망설임 없이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담아 혜진을 향해 외쳤다. 충성. 연대장 박성준. 사령관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꼴을 보이게 해드린 죄에 죽어 마땅합니다. 사령관. 그 단어가 천둥처럼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황인철 중령의 뇌가 정지했다. 그는 자신이 들은 단어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커피를 퍼부었던 저 술집 마담을 향해 직속상관인 연대장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악몽 같았다. 사령관 황인철 중령의 귀가에 박힌 그 세 글자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뇌수를 직접 강타하는 물리적인 충격이었고 그의 오만한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괴음이었다. 시간이 멈췄다. 아니 그에게만 시간이 영업처럼 늘어졌다.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다. 그들의 경악과 공포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 슬로우 모션처럼 그의 눈에 들어왔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그는 눈앞의 여자를 다시 보았다. 커피에 젖어 엉망이 된 머리카락, 흉한 얼룩이, 진 원피스, 뺨을 타고 흐르는 갈색 액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경멸과 정복욕을 자극하던 그 모습이 이제는 감히 눈을 마주칠 수 없는 신의 형상처럼 보였다. 그녀의 고요한 눈동자 안에서 그는 자신의 비참한 종말을 보았다.
그의 직속 상관이자 하늘 같던 연대장 박성준 대령은 여전히 그녀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대령이 일개 민간인처럼 보이는 여인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비현실적인 광경. 황중령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힘이 풀렸다.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아니야. 이건 악몽이야. 내가 미친 거야. 그러나 박대령의 다음 외침은 그의 마지막 현실 도피마저 산산조각냈다. 박대령은 무릎을 꿇은 채로 얼굴은 혜진을 향한 채 오직 목소리만으로 황중령의 심장을 꿰뚫었다. 황인철 중령 내놈의 눈에는 이분이 아직도 술집 마담으로 보이나 정신 차리고 똑똑히 배워라. 이분은 대한민국 국군 창설 1회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이자 육군 최강의 전투력을 총괄하는 지상작전 사령부의 사령관을 여임하신 서혜진 대장님이시다. 내 놈이 지금 누구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하느냐 말이다. 서혜진 대장. 그 이름이 연병장에 퍼져나가는 순간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동이 모든 것을 휩쓸었다. 병사들은 부동 자세로 굳었고 가족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몇몇은 경악에 찬 신음을 터뜨렸다. 서혜진 군인이라면,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 철의 여인 전장에 성녀 살아있는 전설. 신화 속 인물이 눈앞에 그것도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서 있었다. 황인철 중령의 동공이 풀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지상작전 사령관. 자신의 소속인 25사단은 물론 수도권을 방위하는 모든 군단을 발 아래에 두는 그야말로 하늘이었다. 그는 하늘에 대고 침을 뱉은 것이 아니었다. 하늘의 얼굴에 오물을 퍼부은 것이었다. 의미 없는 소리가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무릎이 저절로 꺾였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아스팔트 바닥에 무력하게 주저앉았다. 체면도 자존심도 군인의 긍지도 모두 사라졌다. 오직 생존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만이 온몸을 지배했다. 그때 침묵을 깨고 서혜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커피에 젖어 살짝 허스키했지만 그 어떤 장군의 호령보다도 무겁고 날카로웠다. 일어나라 박대령. 혜진은 무릎 꿇은 박성준 대령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일말의 온기가 담겨 있었다. 자네 잘못이 아닐세? 내가 내 신분을 밝히지 않은 탓이고 저 오만한 중령의 눈이 멀었던 탓이지. 책임은 지휘관인 내가 진다. 사령관님. 박대령은 차아 일어나지 못하고 울먹였다.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전설적인 대선배가 이런 끔찍한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에 그는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혜진은 그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무너져 내린 황인철 중령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의 눈에 다시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였다. 황인철 중령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황중영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몸을 떨며 고개를 들었다. 사사사령관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라 배웠습니다. 제 눈이 삐었고 제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그는 꼴산납게 바닥을 끼며 혜진의 발치로 다가오려 했다. 비굴함의 극치였다. 혜진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목숨, 나는 내 목숨 따위에는 관심 없다. 혜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용암처럼 뜨거웠다. 나는 내가 조금 전에 내뱉었던 말들에 관심이 있다. 다시 한번 말해보아라. 강남 어디 룸살롱에서 마담이나 하고 있을 것 같은 차림새라고 했나? 황중령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아닙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아니, 계속해봐라. 물장사하는 술집은 또 뭐지?
내 놈의 더러운 입으로 감히 어머니라는 이름을 모욕하고 한 여성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았던 그 용기는 다 어디로 갔나?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리한 칼날이 되어 황중령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닥에 머리를 지으며 용서를 빌 뿐이었다. 사령관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혜진은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박대령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박대령, 내 군복은 어디에 있나? 그 말은 모든 상황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어머니 서혜진의 시간은 끝나고 대장 서혜진의 심판이 시작됨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그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삼중대 소속의 한수와 하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여군 학교 시절부터 서혜진 대장을 존경해왔다. 그녀의 자서전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었고 그녀의 연설 영상은 수십 번을 돌려보았다. 그런 전설 속 인물이 자신의 눈앞에, 그것도 부대의 오만한 대대장에게 끔찍한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세상을 잃은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그러나 지금 커피에 젖은 원피스 위로 보이지 않는 위험의 갑옷을 두은 채 서 있는 혜진의 모습은 그 어떤 군복 차림보다도 압도적이었다. 젖은 머리카락은 마치 전투를 앞둔 여전사의 투구처럼 보였다. 아들인 김진우 눈이 모든 상황이 꿈처럼 느껴졌다. 조금 전까지 자신의 평범한 어머니였던 사람이 이제는 연대장도 무릎 꿇게 하는 사성 장군이란다. 그는 기쁨이나 자랑스러움보다 거대한 혼란과 거리감을 느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다정한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아득하게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지금 어머니를 걱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저 막강한 권력자를 경외해야 하는가? 그의 20살 남짓한 인생 경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박태령은 혜진의 말뜻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곁에 있던 부관에게 눈짓했고 부관은 쏜살같이 지휘 차량으로 달려가 비상시를 대비해 보관하고 있던 별인에게 박힌 야전 상의를 가져왔다. 박태령은 두 손으로 공손히 그 옷을 혜진에게 건넸다. 혜진은 아무 말 없이 야전 상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커피 얼룩으로 엉망이 된 자신의 원피스 위로 그 옷을 무심하게 걸쳤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그 순간 그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권위의 상징이었다. 구력 위로 명예를 더 심는 장엄한 대관식과도 같았다. 마침내 그녀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황인철 중령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정확히 그을 가리다. 박성준 대령. 사령관님. 현 시간부로 황인철 중령을 맹호대장 보직에서 즉시 해임한다. 연병장에 있던 모든 장교들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리고 저자를 현장에서 체포해. 죄목은 직권 남용, 상관 모욕, 그리고 군의 명예를 더럽힌 죄다.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군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하라. 혜진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연대장 직속 헌병들이 달려와 무너진 황인철 중령의 양파을 거칠게 붙잡았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망치 소리처럼 연병장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사령관님,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평생을 바친 군대입니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황인철 중령의 처절한 비명은 헌병들의 단호한 손길에 힘없이 묻었다. 그는 짐짝처럼 질질 끌려가며 마지막까지 발버둥쳤지만 이미 그의 목소리는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조금 전까지 연병장을 호령하던 맹호대장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한 명의 비참한 죄수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가 연행되어가는 모습을 연병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축제처럼 들떠있던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그 자리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와 경외감이 내려앉았다. 그들은 방금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한 사람의 오만이 어떻게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전설이라 불리는 존재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똑똑히 보았다. 서혜진은 황중령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걸쳐진 별 4개가 빛나는 야전 상인눈이 모든 상황을 지휘하는 사령탑처럼 보였다. 마침내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박성준 대령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은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 이제 공적인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대령이, 사령관님, 명을 내려주십시오. 우선 부대 개방 행사는 즉시 중단한다. 가족분들께는 부대 사정으로 행사가 조기 종료되었음을 정중히 알리고 안전하게 귀가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라. 불필요한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보완해도 각별히 신경 쓰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맹호대 소속 장교 및 부사관 전원은 30분 내로 대본부 회의실로 집합시켜라.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한 명의 부패한 지휘관을 처벌하는 것에서 끝낼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썩어버린 뿌리 자체를 돌려낼 작정이었다. 박 대령이 경례를 붙이고 즉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뛰어갔다. 연병장은 부산하게 움직이는 병사들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짐을 챙기는 가족들로 어수선해졌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서혜진은 오직 한 사람을 향해 걸어갔다. 넋을 잃고 서 있는 아들 김진우였다. 혜진이 아들 앞에 멈춰섰다. 진우는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는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까? 아니면 저들처럼 사령관님이라고 불러야 할까? 그 짧은 순간에 생긴 거리감은 태평양보다도 넓게 느껴졌다. 어머니 아니 저 사령관님. 진우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혜진의 얼굴에서 잠시 냉기가 가셨다. 그녀는 커피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손을 들어 아들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차갑고 축한 감촉에 진우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아들 앞에서는 언제나 엄마다. 혜진의 목소리는 다시 없이 따뜻했다. 놀랐지? 미안하다.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온 게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저 때문에 내 탓이 아니야? 절대로. 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진우야,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오늘 있었던 일은 내군 생활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거야. 누구도 너를 특별하게 대하거나 반대로 부당하게 대해서는 안 돼. 너는 그저 대한민국 육군 이병 김진우로서 너의 의무를 다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예, 어머니, 우선 생활관으로 돌아가 있어. 엄마가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너를 보러 올게. 그때까지 아무 걱정 말고 평소처럼 행동해. 넌 할 수 있지? 그녀의 눈빛에는 아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혜진은 다시 대장 서혜진의 얼굴로 돌아와 회의실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진우는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세상을 짊어지고 살아왔는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30분 후 맹호대 회의실 중대장부터 소대장 그리고 행정보급관까지 대대의 모든 간부들이 군기가 바짝 든 채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공포가 역력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혜진이 들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커피 얼룩이 묻은 원피스 위에 야전 상의를 걸친 차림이었다. 그 이질적인 모습은 오히려 간부들에게 더 큰 공포감을 심어주었다. 그녀가 상석에 서자 박성준 대령이 그녀의 옆을 지켰다. 혜진은 아무 말 없이 싸늘한 시선으로 앉아있는 간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후보았다.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간부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고개 들어라. 나지막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에 모두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매우 실망했다. 혜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한 사람의 썩은 사과는 상자 전체를 썩게 만든다고 했다. 황인철 중령이라는 썩은 사과가 저런 오만과 폭력을 대낮에 수많은 병사들과 그 가족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휘두르는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했나? 그녀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봤다. 여러분 중 몇몇은 그의 폭언에 동조하며 희미하게 웃고 있었고 또 다른 몇몇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 누구도 나서서 대대장님 그건 잘못된 행동입니다라고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맹호부대의 군기인가? 이것이 여러분이 부하들에게 가르치는 전우회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격앙되었다. 지휘관의 잘못된 명령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것은 결국 그 칼날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아끼는 부하들에게 향하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다. 황인철이 한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그 순간 여러분은 모두 공범자가 된 것이다. 그녀는 주먹으로 단상을 콱 내리쳤다. 간부들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한편 대대장실 옆 임시 유치실에 갇힌 황인철 중령은 멍이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신의 신념, 자신의 방식이 모두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항상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믿었다. 군기를 흐트러뜨리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과거 신임 장교 시절 훈련 중에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안전 규정을 무시했던 선임 때문에 아끼던 부하가 목숨을 잃었던 끔찍한 기억이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군기라는 두 글자에 편집증적으로 집착하게 되었다. 원칙과 기율만이 부하들을 살리는 길이라 믿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신념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약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그의 굳건했던 성벽은 사실 속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던 것이다. 사건의 파장은 맹호대를 넘어 사단과 군단 그리고 국방부까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각 부대 지휘관들의 전화기는 불이 났고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들의 무의에 진땀을 빼고 있었다. 커피 세례를 받은 전설의 여장군기 이 자극적인 사건은 단순한 군내 폭력 사건을 넘어 군 전체의 기강 문제를 상징하는 거대한 스캔들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다시 회의실 혜진은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분노를 가라앉혔다. 오늘부로 맹호대에 대한 지휘권은 상급 부대장인 박성준 대령이 임시로 맡는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통보를 날렸다. 또한 내일부로 국방부 직속 감찰관실에서 특별감찰팀이 이곳으로 파견될 것이다. 황인철 중령의 개인 비위는 물론 맹호대 안이 비룡부대 전체의 부조리와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한 감찰이다. 병사 한 명의 고충까지 전부 다사히 뒤질 것이다. 황인철이 쌓아 올린 젖은 성벽을 오늘부터 내가 직접 허물겠다. 그녀의 선언에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든 간부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한 대대장의 몰락이 아니었다. 자신들이 안주하고 있던 세계 전체가 뒤집히는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날 새벽동이 트기도 전부터 비룡부대는 거대한 폭풍의 눈 안으로 들어갔다. 국방부 마크가 선명한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위병소를 통과했고 차에서 내린 것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를 한 감찰관들이었다. 그들의 서늘한 눈빛은 부대 전체를 훑으며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을 찾아내려는 듯 예리하게 빛났다. 특별 감찰의 시작이었다. 그 모든 과정을 지휘하는 것은 물론 서혜진이었다. 그녀는 밤사이 샤워를 마치고 박대령이 준비해준 깨끗한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어깨의 별 4개는 어제의 그 어떤 모습보다도 더 밝게 빛나며 그녀의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했다. 그녀는 감찰팀에게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단순히 서류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막사 곳곳을 훈련장을, 식당을,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가장 낮은 계급의 병사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김진우 이병에게는 세상이 뒤집힌 것 같은 하루가 지나고 또 다른 혼란의 날이 시작되었다. 생활관 동기들은 그를 예전처럼 대하지 못했다. 어떤 이는 부러움과 시기가 섞인 눈으로 흘끔거렸고 어떤 이는 혹시나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하며 슬금슬금 피했다. 손님들은 더 이상 그에게 함부로 말을 걸지 못했고 간부들은 그를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다. 진우는 순식간에 투명 인간이 되거나 혹은 동물원의 희귀동물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야 했다. 그는 멀리서 감찰관들을 대동하고 막사를 순시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수많은 장교와 부사관들이 그녀의 뒤를 따르며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그 모습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진우의 가슴에 서늘한 거리감을 새겼다. 평생을 기댔던 가장 가까운 존재가 이제는 감히 손을 뻗을 수도 없는 저 높은 곳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그저 평범한 이등병 김진호인지 아니면 서혜진 대장의 아들이라는 무거운 꼬리표를 단 존재인지 혼란스러웠다. 감찰은 무서운 속도로 부대의 고른 상처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시작은 환인철 중령의 개인 비위였다. 그의 관사에서는 부대 운영비를 횡령한 정황이 담긴 참명계좌 내역이 발견되었고 그가 특정 부사관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상납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되었다. 하지만 혜진이 주목한 것은 그런 개인 비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환인철의 성벽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부패와 폭력의 문화를 뿌리 뽑고자 했다. 감찰관들은 대대 전 병사를 대상으로 익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마음의 편지함을 부대 곳곳에 설치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던 병사들은 서혜진 대장이 직접 막사를 돌며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을 내 이름과 계급을 걸고 약속한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부대를 바꾼다고 연설하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두이 무너지듯 억눌려왔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황중령의 상습적인 폭과 인격 모두 성과를 내기 위해 병사들의 휴식 시간을 멋대로 빼앗고 무리한 훈련을 강요했던 일마음에 들지 않는 간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며 따돌림을 조장했던 1등 그의 포갑적인 통치 아래 신음했던 병사들의 고통이 낱낱이 드러났다. 진우의 동기였던 박상병도 면담 과정에서 황중령이 자신의 가정사를 들먹이며 내 아비도 그러니 너도 그 모양 그 꼴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했던 사실을 눈물로 고백했다. 감찰이 진행되던 어느 날 오후 혜진은 병사 식당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 배식을 직접 받아 병사들 틈에 섞여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주변의 모든 병사들이 얼어붙은 채 숟가락질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때 구석자리에서 한 신병이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혜진은 조용히 일어나 그 병사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옆에 앉자 병사는 화들짝 놀라며 울음을 그치려 애었다. 무슨 일인가? 용사 음식이 입에 맞지 않나? 혜진의 목소리는 대장으로서의 위험이 아닌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병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홀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부대 분위기가 험악해 휴가 신청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들은 혜진은 아무 말 없이 병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수행하던 부관에게 지시했다. 당장 이용사의 청원 휴가를 승인하도록 제일 빠른 기차표를 예매하고 부대 차량으로 엿까지 직접 데려다 주어라. 그리고 해당 중대장에게는 내가 따로 이야기하겠다. 이 모습은 식당에 있던 모든 병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서혜진 대장이 단순히 부패한 지휘관을 심판하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병사 한 사람의 아픔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커피 세례를 받은 장군이라는 자극적인 소문은 어느새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장군이라는 새로운 전설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그 같은 시각 군사 재판을 기다리며
독방에 수감된 황인철은 감찰관이 던져주고 간 서류 뭉치를 읽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지휘했던 부대 병사들의 진술서였다. 처음에는 나약한 놈들의 징징거림이라며 평화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가 무심코 뱉었던 말 한마디, 경멸의 눈빛 하나가 병사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강한 군대를 만든다고 믿었지만 실은 병든 군대를 만들고 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견고했던 신념에 마침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열정 넘치던 젊은 장교 시절 부하를 잃고 다짐했던 그 초심을 떠올렸다. 부하들을 지키는 지휘관. 어느새 그는 부하들을 가장 괴롭히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며칠 후 맹호대의 모든 병사들이 연병장에 집결했다. 감찰이 마무리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단상 위에는 서혜진이 섰다. 이제는 커피 얼룩이 아닌 완벽하게 다려진 정복 차림이었다. 어깨에는 개의 별이 초여름의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연병장에 모인 수많은 아들들을 둘러보았다. 그 중에는 자신의 진짜 아들 김진우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아들에게 머물렀다가 다시 전체를 향했다. 나는 오늘 무너진 성벽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잘못된 리더 한 사람이 부대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우리는 목격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무너진 폐허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다시 세울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진정한 강함은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고된 훈련 속에서 서로의 어깨를 기댈 수 있게 해주는 신뢰에서 나온다. 진정한 군기는 공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을 때의 부대는 그 어떤 적도 두렵지 않은 진정한 강군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녀의 연설은 교과서적인 훈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군인이자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전하는 진심이었다. 맹우부대는 오늘부로 다시 태어난다. 과거의 잘못을 거울 삼아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 길에 나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연설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연병장 뒤쪽에서부터 시작된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가 연병장 전체를 가득 메웠다. 그것은 억지로 치는 박수가 아니었다. 절망의 재더미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한 병사들의 진심 어린 환호였다.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느끼며 힘차게 손을 쳤다. 단상 위에 어머니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대하고 자랑스러웠다. 균열이 간 성벽 사이로 마침내 새로운 시대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서혜진의 연설이 남긴 파장은 거대했다. 그것은 단순한 훈시가 아니라 낡은 성벽을 허물고 새로운 기둥을 세우겠다는 엄중한 선언이었다. 비룡부대, 특히 맹호대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놓였다. 공포로 유지되던 군기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채울 새로운 질서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안개처럼 부대 전체에 자욱했다. 황인철 중령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깊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즉 권위주의적이고 성과 지상주의적인 간부들을 요직에 앉혔다. 그들에게 서혜진의 등장은 재앙이었고 그녀가 선포한 존중의 문화는 나약함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감찰에 순응하고 새로운 지휘체계에 복종하는 척했지만 물밑에서는 은밀한 불만과 냉소가 들끓었다. 결국 여자 하나 때문에 부대 전체가 뒤집히는 군 이 사성장군 아들 하나 잘 못 건드렸다가 이게 무슨 꼴이람? 이제 병사들 눈치 보느라 훈련이나 제대로 시키겠어? 완전 애들 놀이터가 되겠구만. 이런 류의 뒷말들은 막사 뒤편 흡연 구역이나 간부들만의 식사 자리에서 독버섯처럼 피어났다. 그 중심에는 맹호대 제1중대장인 최강일 대위가 있었다.
육사 출신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는 황인철 중령의 열렬한 추종자였다. 그는 황중령의 강압적인 통치 방식을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필수학이라 굳게 믿었고 서혜진이 말하는 존중과 소통은 군의 야성을 거세하는 독약이라 여겼다. 그는 서혜진의 개혁에 정면으로 맞설 용기는 없었지만 그 대신 교묘한 방식으로 저항하며 새로운 질서를 비웃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김진우 이병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대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신병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서혜진 대장의 아들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확대 해석되었다. 어떤 선임은 노골적으로 아부를 해왔고 어떤 동기는 질투심에 그를 멀리했다. 식사를 할 때도 훈련을 받을 때도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에도 느껴지는 미묘한 시선들은 그를 숨막히게 했다. 그날 저녁 혜진은 임시 숙소로 쓰고 있는 부대의 게스트룸으로 진우를 불렀다. 딱딱한 군복을 벗고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의 어머니로 돌아온 그녀는 며칠 사이 헬진 아들의 얼굴을 보며 마음 아파했다. 힘들지 아들 혜진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다.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요. 모두가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알아. 엄마도 안다. 혜진은 아들의 옆에 앉아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진우야,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아니야? 엄마가 만든 파도에 내가 휩쓸리고 있을 뿐이지 곧 잠잠해질 거다. 그리고 그 파도를 잠재우고 새로운 바다를 이끌어 갈 사람이 올 거야. 너는 그저 너 자신으로 있으면 돼. 묵묵히 내 할 일을 하는 대한민국 이병 김진우로. 진우는 어머니의 품에서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다. 그에게는 여전히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였다. 다음 날 오전 맹호대 연병장에는 다시 한번 전 부대원이 도열했다. 신임 대대장의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과연 어떤 인물이 황인철의 뒤를 이어 이 혼란을 수습할 것인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최강일 대위는 콧방귀를 끼며 중얼거렸다. 어차피 서혜진 라인에 있던 유약한 인물이나 내려보내겠지. 단상 위로 신임 대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이름은 강민혁, 계급은 중령이었다. 그는 황인철처럼 위협적인 체격도 날카로운 인상도 아니었다. 오히려 학자처럼 지적이고 온화한 분위기를 풍겼지만 그곳게 편 허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는 강철 같은 의지가 느껴졌다. 강민혁 중령은 서혜진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 10여 년 전 그녀가 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는 그녀의 휘하에서 작전 장교로 근무했던 전도 유망한 젊은 소령이었다. 그는 서혜진의 리더십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배우며 그녀를 깊이 존경하게 되었다. 그는 존중이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부대의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임을 그녀를 통해 깨달았다. 서혜진이 직접 국방부 장관에게 그를 추천한 이유였다. 강민혁 중령은 마이크 앞에 서서 도열한 병사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의 첫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깨는 것이었다. 나는 여러분을 믿지 않는다. 연병장의 순간 찬물이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간부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은 믿지 않는다. 신뢰는 계급이나 명령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뢰는 함께 땀 흘리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가장 위험한 순간에 기꺼이 등을 맡길 수 있을 때 쌓이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연병장 전체를 휘어잡는 힘이 있었다. 나는 여러분에게 존중을 약속한다.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를 존중할 것이다.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의 가치를 존중할 것이다. 나는 여러분의 지휘관으로서 여러분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에서 바람을 막고 가장 뒤에서 여러분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간부석에 앉아있는 최강일 대위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두고 군기가 빠졌다. 군대가 부드러워졌다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안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똑똑히 들어라. 부드러운 것이 약한 것이 아니다. 가장 강한 것은 물이다. 물은 바위를 뚫고 강철을 녹이며 어떤 그릇에나 담긴다. 진정으로 강한 군대는 고함과 폭력으로 통제되는 경직된 조직이 아니라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영향을 최고로 발휘하는 조직이다. 나는 맹호 부대를 바로 그런 물과 같은 부대로 만들 것이다. 이 변화에 동참할 수 없는 자는 스스로 떠나라. 이곳은 더 이상 낡은 성벽의 잔해를 붙들고 있는 자들의 자리가 아니다. 그의 연설은 서해진의 그것과는 또 다른 결의 그러나 같은 방향을 향한 날카로운 선언이었다. 최강일 대위는 자신을 향했던 그의 시선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취임식이 끝나고 강민혁 중령의 첫 번째 공식 업무는 놀라웠다. 그는 대대장실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문턱을 직접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문 옆에 대대장실이라는 팻말 대신 소통과 지원의 방이라는 새로운 팻말을 걸게 했다. 이 방은 더 이상 권위의 상징이 아니다. 여러분이 훈련이나 내모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누구든 언제든 찾아와라. 문턱도 문도 없을 것이다. 그의 파격적인 행보의 부대는 다시 한번 술렁했다. 어떤 이들은 진심 어린 변화의 시작이라며 환영했고 최강일 대위와 같은 이들은 보여주기 식쇼에 불과하다며 냉소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맹호대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보이지 않는 저항의 벽에 맞서 그 바람이 태풍이 될 수 있을지는 이제 강민혁 중령의 손에 달려 있었다. 강민혁 중령이 내건 소통과 지원의 방은 처음 며칠간 텅 비어 있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군대의 위계 질서 속에서 이등병이 대대장의 방을 제 발로 찾아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병사들은 문턱이 사라진 문 앞을 서성이며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 하나 선뜻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최강일 대위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웃었다. 꺼보라고. 병사들이 원하는 건 저런 가식적인 소통 노름이 아니야. 확실한 명령과 통제 그리고 두둑한 포상 휴가뿐이지. 그는 자신의 중대 병사들에게 은근 슬쩍 압력을 넣었다. 쓸데없이 대대장실 들락거리면서 중대 망신시키지 마라.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 그의 통제 아래 일중대는 마치 철옹성처럼 굳게 닫혀 있었다. 강민혁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는 씨앗을 심었을 뿐 싹이 트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다. 새벽 후보의 병사들과 함께 땀 흘렸고 식당에서는 배식판을 들고 가장 계급이 낮은 병사들의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했다. 그는 질문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병사들도 자신들의 사소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대대장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변화의 첫 번째 싹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다 삼중대의 한 병사가 식사 자리에서 강민혁에게 무심코 뱉은 말이었다. 사실 저희 생활관 샤워기 하나가 몇 달째 찬물만 나옵니다. 행복관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부품이 없다고만 하셔서 다음날 아침 그 병사가 생활관에 돌아왔을 때 샤워기는 뜨거운 김을 뿜어내고 있었다. 강민혁 중령이 밤사이에 직접 사비로 부품을 사와 수리기사를 불러 고쳐 놓은 것이었다. 소문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대대장님께 말씀드리면 진짜로 해결된다. 그날 오후 소통과 지원의 방에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다. 삼중대 소속의 김진우 이병과 그의 동기 2명이었다. 그들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서로 등을 떠밀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강민혁은 서류를 보고 있다가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았다. 어서 와라 맹호 부대의 미래들.
무슨 할 말이 있나? 진우는 긴장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희가 거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 부대에는 매주 수요일이 전투체육의 날이지만 사실상 부대 시설 정비나 제초 작업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사들의 사기 진작과 체력 단련을 위해 약속된 전투체육 시간을 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황인철 체제하에서는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었던 건이었다. 장민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들의 말을 경청했다. 그리고는 즉시 수화기를 들었다. 작전과장인가? 나 대대장이다. 금주 수요일부터 특별한 작전 상황을 제외하고 전중대의 전투 체육 시간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어떤 사역으로도 대체하는 것을 금한다. 각 중대에서 필요한 운동기구가 있다면 목록을 취합해서 보고해. 내가 직접 사단에 요청해서라도 지원하겠다. 진우와 동기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거의가 받아들여졌다. 그들이 경례를 하고 방을 나설 때 강민혁이 진우를 잠시 불렀다. 김이병, 이병, 김진우. 자네 어머니 서혜진 대장님께서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지휘관이시다. 하지만 이곳에서 나는 자네를 써 대장님의 아들로 보지 않는다. 나는 오직 맹호부대의 김진우 이병을 볼 것이다. 자네의 거의는 부대를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 나는 지휘관으로서 그 용기를 존중한다. 앞으로도 부대를 위해 좋은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찾아오너라. 강민혁의 말에 진우는 가슴속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처음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어머니의 후광이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 인정해준 것은 그는 그 순간 결심했다.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꼬리표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맹호부대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소통과 지원의 방은 문전성시를 이루기 시작했다. 낡은 친구 교체권의 특정 메뉴 선호도 조사 요청, 심지어는 여자친구와 다툰 고민을 상담하는 병사까지 나타났다. 강민혁은 그 모든 목소리를 흘려듣지 않았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즉시 해결했고 당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왜 어려운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병사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주었다. 신뢰는 그렇게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여갔다. 한편 군사재판에 회부된 황인철 전 중령의 첫 재판이 열렸다. 그는 변호사의 모든 조력을 거부하고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리고 최후 진술에서 그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괴물이었습니다.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신념이 어느 순간부터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오만과 폭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저는 제 부하들의 눈에 비친 공포를 보지 못했고 그들의 신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서혜진 대장님께서 제게 퍼부은 것은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오만한 영혼을 깨우는 차가운 질책이었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처벌이든 발개받겠습니다. 다만 제가 상처 입혔던 모든 부하들에게 그리고 군의 명예에 먹칠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에 앉아있던 자신의 옛 부하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진술은 국방부 전체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한 명의 부패한 지휘관의 몰락이 아니라 군 전체가 성찰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졌다. 이 소식은 맹호대에도 전해졌다. 병사들은 술렁했다. 그토록 증오했던 황중령의 진심 어린 사죄에 그들의 분노도 조금씩 누그러졌다. 최강일 대위는 이 소식을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이 신처럼 따랐던 강철 같은 지휘관의 나약한 모습에 실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진심의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변화의 바람은 일중대에도 불어오기 시작했다. 최강일 대위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몇몇 병사들이 몰래 소통과 지원의 방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의 건의는 대부분 묵살되었던 일중대 내부의 부조리에 관한 것이었다.
최 대위가 특정 병사에게 개인적인 빨래나 구두 닦기 같은 사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것, 휴가 순번을 자신의 마음에 드는 병사에게 먼저 배정했다는 것 등 강민혁은이 사실을 알고도 최 대위를 즉시 처벌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전체 지휘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휘관의 권위는 병사들의 입을 막는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다. 뿌리가 썩은 나무는 아무리 거의 화려해도 결국 쓰러지기 마련이다. 그의 말은 명백히 최강일 대위를 겨냥한 것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지휘관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최 대위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강민혁의 방식은 그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변화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낡은 성벽의 마지막 파편이었던 최강일 대위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새로운 바람에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저항하다 스스로 무너질 것인가? 맹호대의 뿌리에는 이제 신뢰라는 새로운 양분이 공급되기 시작했다. 맹호대대의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아가던 어느 늦여름 군단 전체의 비상훈련 경보가 발령되었다. 호국훈련. 연중 가장 큰 규모로 실시되는 이 훈련은 가상의 적 침투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 전시 상황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부대의 전투 준비 태세와 지휘관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실전적인 기동 훈련이었다. 이것은 강민혁 중령과 그의 새로운 맹호 부대에게 닥친 첫 번째 실전 시험되었다. 부드러움과 소통을 강조해온 그의 리더십이 과연 피와 철이 난무하는 전장에서도 통할 것인가? 부대 안팎 모든 시선이 맹호대대로 쏠렸다. 특히 최강일 대위는 이번 훈련을 통해 자신의 신념이 올랐음을 강민혁의 방식은 평시용쇼에 불과했음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 그는 자신의 일중대에게 어느 때보다 혹독한 훈련 준비를 지시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훈련은 실전이다. 저 옆 동네 삼중대처럼 물러터진 정신 상태로는 적의 총알바지가 될 뿐이다. 훈련이 시작되자 맹호대는 군단장의 명령에 따라 지정된 방어진지로 신속하게 이동했다. 훈련 시나리오는 복잡했다. 적 특수부대가 후방에 침투하여 보급로를 차단하고 동시에 주력 부대가 전면 공격을 감행하는 최악의 상황. 각 중대는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동시에 후방의 적을 소탕해야 했다. 훈련 초반 최강일 대위의 1중대는 발군의 기동력을 보이며 가장 먼저 목표 지점을 점령했다. 그의 일사불란하고 강압적인 지휘는 단기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효과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는 무전기를 통해 의기양양하게 대대본부에 보고했다. 1중대 목표 지점 확보 완료. 파중대는 뭘 하고 있나?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목표 지점에 도착한 병사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보고했다. 중대장님, 지금 보니 제 개인 화기인 K2 소총의 가스 조절기가 분실된 것 같습니다. 이동 중에 빠진 것 같습니다. 가스 조절기는 소총 격발의 핵심 부품이었다. 그것이 없으면 소총은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 평소 같았으면 즉시 보고하고 조치를 받았어야 할 일이었지만 그 병사는 최강일 대위의 부호령이 두려워 이동 내내 끙끙 앓다가 뒤늦게 보고한 것이었다. 이런 정신 빠진 놈, 최강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병사의 뺨을 후려갈길 듯 손을 들었다가 주변의 다른 병사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간신히 참았다. 당장 주변을 뒤져서 찾아내.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병사들은 전투 준비는 뒷전으로 미룬 채 어두운 산속을 헤매며 작은 부품 하나를 찾기 시작했다. 1중대의 전투력은 순식간에 와되었다. 같은 시각 김진우가 속한 3중대는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그들은 적의 예상 침투로인 깊은 계곡을 수색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런데 수색 중 분대장인 김상사가 발을 헛뒤가파른 경사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발목이 심하게 부어오른 그는 더 이상 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과거 같았으면 이런 상황은 즉각적인 임무 실패와 부대 전체의 사기 저하로 이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강민혁 체제하에서 훈련받은 3중대 병사들은 달랐다.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다. 평소 어떤 문제든 즉시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다는 원칙을 몸으로 익혔기 때문이었다. 진우가 즉시 무전기를 잡았다. 하지만 그는 중대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분대원들을 향해 말했다. 분대장님은 일단 제가 응급 처치하겠습니다. 박일병과 최병은 주변을 경계하고 이 상병은 가장 안전한 후속로를 찾아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침착한 목소리에 분대원들은 안정을 되찾고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군장 속 구급낭을 풀어 능숙하게 김상사의 발목에 부목을 대고 붕대를 감았다. 평소 의무병과 친하게 지내며 어깨 너머 배워둔 응급처치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중대본부의 상황을 보고하자 중대장은 알겠다. 군대장을 안전하게 후송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수색 임무도 포기하지 마라. 너희들의 판단을 믿는다라고 답했다. 그는 부하들을 질책하는 대신 신뢰를 보냈다. 진우와 분대원들은 교대로 김상사를 부축하며 수색을 계속했다. 오히려 동료를 구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그들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계곡 반대편 숲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을 진우가 발견했다. 적 특작 부대원의 저격총 조준경이 햇빛에 반사된 것이었다. 적 발견 11시 방향 거리 300 진우의 외침과 동시에 3중대 분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엄폐하며 교전을 준비했다. 후송조와 경계조로 나뉘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적의 위치를 중대본부와 인접분대에 즉시 전파했다. 그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덕분에 3중대는 적 특작 부대를 성공적으로 고립시키고 섬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훈련이 종료되고 모든 부대가 복귀했다. 훈련 강평 시간 대형 스크린에는 각 중대의 훈련 성과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표시되었다. 최강일 대위의 1중대는 목표 지점 조기 점령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전투력 유지와 상황 대처 능력 항목에서는 최하점을 받았다. 가스 조절기 분실 사건과 그로 인한 지휘 공백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였다. 반면 3중대는 모든 항목에서 최상위권의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팀워크와 위기 관리 능력 항목에서는 군단 전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평을 주관하던 군단장은 강민혁 중령을 단상으로 불렀다. 강중령 단기간에 부대를 완전히 바꿔놓았군. 맹호 부대가 보여준 팀크와 위기 관리 능력은 전군이 본받아야 할 귀이다. 비결이 뭔가? 강민혁은 마이크를 잡고 3중대 분대원석에 앉아있는 진우를 잠시 바라본 뒤 입을 열었다. 비결은 제가 아니라 병사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서로를 믿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강철은 외부의 충격으로만 단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의 신뢰라는 용광로 속에서 스스로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맹호부대 용사들이 그것을 증명해 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강평장에 있던 모든 지휘관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최강일 대위는 고개를 숙인 채 스크린에 비친 1중대의 참담한 성적표와 3중대의 빛나는 성과를 번갈아 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믿었던 강압적인 리더십은 모래성이었고 자신이 비웃었던 소통과 신뢰야말로 가장 강력한 강철을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그의 굳건했던 신념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날 저녁 진우는 생활관에서 동기들과 함께 훈련의 피로를 풀고 있었다. 김상사는 깁스를 한 채로 진우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김희병, 오늘 너 아니었으면 우리 분대 다 끝장이었다. 고맙다. 내가 진짜 우리 분대장이다. 아닙니다. 다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진우는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더 이상 그를 사령관의 아들로 보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동료를 구하고 임무를 완수한 모두가 신뢰하는 진정한 전우 이병 김진우였다. 그는 비로소 이곳이 자신의 자리임을 맹호부대가 자신의 진정한 집임을 깨달았다. 더 멀리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어머니,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저만의 방식으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호국 훈련이 남긴 것은 단순한 승리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맹호대 병사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 지워지지 않을 성공의 경험이었다. 공포와 복종이 아닌 신뢰와 소통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것 아니, 오히려 그것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해냈다. 부대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처럼 간부들의 눈치를 살피며 숨막혀 하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건강한 자신감과 활기찬 에너지가 넘실거렸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들에서부터 느껴졌다. 식사 시간을 알리는 방송이 나오면 더 이상 마지못해 끌려가듯 식당으로 향하지 않았. 경험했다. 그가 금과옥조처럼 여겼던 강압적 리더십은 실전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종이호랑이 이미 증명되었다. 그는 자신의 중대원들로부터도 고립되었다. 병사들은 더 이상 그의 불호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의 지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이행될 뿐이었다. 그의 주변에는 싸늘한 침묵만이 맴돌았다. 그날 오후 최강일은 멀리서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서는 일과를 마친 3중대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족구를 하고 있었다. 김진우 일병 훈련의 공로를 인정받아 조기 진급했다의 중심이 되어 팀을 이끌고 있었다. 화려한 공격을 성공시킨 진우에게 동료들이 달려가 등을 두드리고 머리를 헝클이며 환호했다. 그 모습 어디에도 계급의 벽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끈끈한 전우회와 즐거움만이 가득했다. 최강일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단 한 번도 부하들과 저런 웃음을 나눠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는 항상 그들 위해 군림하려 했을 뿐들 곁에 서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 변화에 동참할 수 없는 자는 스스로 떠나라. 강민혁 중령의 취임사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떠나야 하는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인이라는 자부심을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가? 그는 며칠 밤낮을 고뇌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무겁고도 힘든 결심을 내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 한 번도 제발로 가본 적 없는 그곳 소통과 지원의 방을 향해 걸어갔다. 문턱 없는 방에 들어서자 강민혁 중령이 서류 더미에서 고개를 들고 의외라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최대위 무슨 일인가? 최강일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을 내려다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대대장님, 저는 틀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는 강한 군대를 만든다는 명분 아래 제 부하들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억압했습니다. 그 결과 제 중대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지휘관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풀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지휘권을 반납하겠다는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자기 부정의 표현이었다. 강민혁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질책이 아닌 복잡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강일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곳까지 찾아온 그 용기, 나는 그것을 높이 평가한다. 최대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지. 나는 자네를 버릴 생각이 없네. 오히려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 강민혁은 책상 위에 권총을 다시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지금부터 3개월간 자네는 일중대장 보직을 잠시 내려놓고 부대장인 나를 따라다니며 지휘관의 역할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배우게 될 걸세. 병사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는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는지, 진정한 신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말이야. 그 이후에도 자네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나도 자네의 결정을 존중하겠네. 어찌하겠나?
최강일은 자신의 손에 들린 권총과 강민혁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이 뜨거워졌다. 자신을 내치는 대신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준 지휘관의 온 뒤에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마침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그러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진심을 담아 외쳤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 과오를 씻고 새로운 지휘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 낡은 성벽의 마지막 파편은 그렇게 새로운 시대의 주추돌이 될 준비를 시작했다. 얼마 후 황인철 전 중령에 대한 군사재판의 최종 판결 소식이 전해졌다. 직권 남용 횡령 그리고 군미유지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불명예 저역과 함께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그가 자신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피해 병사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점 그리고 과거의 공로가 참작되어 법정 최고형은 면했다는 내용이 덧붙여졌다. 맹호대 병사들은 그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분노하거나 환호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들은 이미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고 있었다. 한 사람의 몰락에 연연하기에는 그들이 만들어 가야 할 새로운 부대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했다. 계절이 바뀌어 서늘한 가을바람이 부대 막사를 감싸던 어느 주말 오후 부대 개방 행사가 다시 열렸다. 지난번의 악몽 같은 기억을 씻어내고 새롭게 변화된 부대의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강민혁 중령이 특별히 마련한 자리였다. 김진우 일병은 이번에는 불안한 마음 없이 설레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기다렸다. 얼마 전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다. 이번에는 엄마가 아니라 맹호부대 김진우 일병의 평범한 어머니로 찾아가마. 약속대로 서혜진은 화려한 외제차도 눈에 띄는 원피스도 아닌 수수한 면바지에 니트를 입고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찐빵과 음료수가 담긴 평범한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위병수를 통과하는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을 만나러 온 수많은 어머니 중 한 명일 뿐이었다. 연병장 한편에서 동기들과 웃고 있던 진우가 그녀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어머니, 우리 아들. 혜진은 아들의 능해진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진우는 더 이상 주눅든 이등병이 아니었다. 그의 어깨는 넓어졌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쇼핑백을 받아들었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 생활관 동기들입니다. 진우는 어머니를 동기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동기들은 전설적인 사성장군 아비라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럼 없이 다가와 진우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진우가 군생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넉살 좋게 인사를 건넸다. 혜진은 그들의 건강한 모습에 미소를 지으며 준비해온 찐빵을 나누어 주었다. 그때 한 무리의 장교들이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강민혁 중년과 그의 곁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메모하고 있는 최강일 대위였다. 그들은 서혜진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고 예를 갖춰 경례했다. 충성 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혜진은 부드럽게 손을 들어 그들의 경례를 받았다. 됐네. 강중령. 오늘 나는 대장이 아니라 김일병의 어머니로 왔으니 다들 편히 있게? 그래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부대를 찾아주시니 정말 기쁩니다. 강민혁이 진심으로 말했다. 혜진의 시선은 그의 옆에 서 있는 최강일 대위에게로 향했다.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고 겸손과 배우려는 의지가 그의 눈빛을 보며 혜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는 자네도 잘하고 있네라는 격려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짧은 면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혜진은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연병장을 돌아보았다. 노을이 지는 연병장 위로 병사들의 힘찬 함성과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강민혁 중령은 이제 갓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하고 있었고 최강일 대위는 족구 시합에서 진 자기 중대 병사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함께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든든한 전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신의 아들 김진우가 있었다. 그 풍경을 바라보는 서혜진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녀가 군에 입대하며 꿈꿨던 세상,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강해지는 군대의 모습이 바로 저곳에 있었다. 그녀가 뿌린 씨앗은 이제 그녀의 손을 떠나 훌륭한 지휘관과 건강한 병사들의 땀과 노력으로 울창한 숲을 이루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차에 올랐다. 더 이상 그녀가 이곳에 개입할 필요는 없었다. 새로운 바람은 이제 멈추지 않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부대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사성장군의 무거운 계급장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는 한 사람의 어머니로 돌아가고 있었다. 희망의 연병장 위로 건강하고 따뜻한 저녁이 내리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